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백신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유를 갖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고물가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자고 나면 가격이 껑충 뛰고 있고요. 운전자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도 아울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먹거리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얽힌 실타래 같은 지금의 상황, 답답하고 힘들지만 단계를 밟아가면 하나씩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일상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드넓은 시사의 바다, 알짜 뉴스의 대맛을 알려드립니다. 뉴스 캐스팅. 이혜림 기자의 뉴스 캐스팅. 이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면 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1,073명입니다. 네. 그래서 4차 대유행이 시작한 7월 7일 이후로 두 번째로 적은 확진자고요. 이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자릿수 확진자가 105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어제부터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그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네. 감염 경로를 보면은 국내 발생이 1,048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4.1%고요.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8%, 접종 완료는 65.9%입니다. 그렇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이 방역에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민주노총 파업이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정부가 방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네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총파업이 이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겉으로는 방역 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이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쯤에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이 모두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파업 참 어떤 식으로든 파업하기 전에 좀 절충과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네요. 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 20분쯤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번이 7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일까요? 네. 북한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썬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지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정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시각으로 18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 노기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 뒤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 본부장과 종전 선언 제안을 논의했다면서 자신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한국에서 이 문제와 다른 상호 관심
접근사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다가오는 11월 있을 수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수능 원활화 대책이 발표가 됐네요. 네,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2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정병원에 입소를 해서 이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자가격리를 하다가 당일에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을 해서 응시하게 되고요. 네. 일반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당일에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이들을 위한 별도 실험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2,800여 곳이 마련이 됐어요. 시험실이. 네. 네네네. 시험실이. 네. 그리고 수능 일주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는 집단 감염 예방과 시험장 방역을 위해서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아하. 네. 그리고 교육부가 또 시험 당일에는 시군구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하철 같이 출근 혼자 보행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 그러니까 이 아침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이 돼서 증차 편성이 되고요.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도 단축되고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가 됩니다.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에서 35분 사이에는 소음 통제를 위해서 항공기 이착륙과 포사격 같은 군사 훈련이 금지됩니다. 네,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폭 낮추는 수수료죠. 네.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네요. 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 지금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가 지난 2019년에 6억 초반이었는데 매매가가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하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최대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3배 넘게 오르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중개 수수료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빼든 카드가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구간별로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폭 낮춘 건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또 9억 원 이상은 0.9%에서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전세 거래도 6억 원 이상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이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돌은 없어야 될 텐데. 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그만큼 부담되니까 잘 좀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모레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같은 일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저도 이런 걸 가끔 봐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대신 원래? 주차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요구에 의해서 네. 대신 경비원분들이 해주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어쨌든 이제 모레부터는 이렇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이런 거를 요청하는 일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해서는 안 되죠. 예, 국토교통부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는데요. 네. 그래서 경비를 제외하고는 낙엽 청소와 제설 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 택배 보관 등으로 업무가 한정이 돼요. 그래서 대리주차나 택배 물품의 개별 세대 배달이나 승강기 청소 같은 업무는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가 되고 입주자에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요.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혜림 기자와 뉴스캐스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시사 퀴즈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것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되는데요.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로운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방금 전에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바로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인데 무엇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일까요? 1번 부동산, 2번 자동차. 반값 복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사바다오의 승선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2만 톤급 초대형 카페리로 사계절 편안한 울릉도 백기를 여는 울릉 크루즈에서 왕복 승선권,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의 차량용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 왕뜸기, 주식회사 루브켄코리아의 나노 엔진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 매일 오전 11시 배선장과 함께 뉴스의 바다를 탐험하세요. 새로 나오는 차에 대한 관심들 많이 높으시죠. 이른바 신차 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번 3분기에 자동차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축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원인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다. 반도체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서 신차를 계약해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문학훈 오산대학교 스마트 자동학과 학과장님 연결합니다. 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훈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요즘 그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올해 3분기에 국내 완성차의 총 생산량이 한 76만 대로 생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한 7%에서 18% 정도가 줄어든 수준이에요. 이 수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2008년 이후에 네. 13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은 현대가 한 35만 대, 작년 기간 대비해서 한 15%, 16% 정도가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부족한 것이 이 생산 공정에도 아주 굉장한 그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동차 사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6개월,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로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어차피 이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만약에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는 출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2달러, 3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품들이 없으면 자동차가 출고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일부 차종에서는 6개월부터 많게는 한 11개월,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출고되는 차량들은 아마 내년으로 출고를 연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마치 나비효과처럼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게 일파만파 퍼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그런 겁니까?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첨단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게, 네.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진동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온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지금 GM이나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벤츠 이런 차들도 상당히 지금 감산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나 이런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를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네덜란드의 NXP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인피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출고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런데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리미리 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준비를 좀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뭐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하. 만들긴 만들더라도 뭐 운송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네. 더불어서 요즘 내연기관이 장착된 그런 차량에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서 거기에 장착되는 이 반도체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서 만들었다면 괜찮겠지만 네.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차도 공급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일부 옵션을 빼면은 조금 더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긴 한 겁니까, 교수님? 사실은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부 부품이 만약에 이제 빼고서 장착을 하면 차가 출고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체 신경망 같은 그런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그래서 일부 옵션을 빼더라도 작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빼고서 차를 출고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도체 적용률이 높다 보니까 차량의 한 20%에서 25%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 게 가장 큰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백악관에서 네. 삼성전자를 보고서 이 차량용 반도체 좀 생산하는 게 어때요? 이런 권유까지 했다는데 우리 자동차에서 좀 부족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좀 빨리 만들 수는 없나요? 사실 이제 그거는 회사 내부 사정이기도 하지만 아하.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12인치 웨이퍼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네. 그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를 사용을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게 수익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익히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다 보니까 만들기를 좀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로 이게 많이 물량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나요? 이게 그러면은 교수님 상당히 지금 장기화될 텐데 언제쯤 해결될 수가 있고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회사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2022년, 2023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들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려면 한 수 비법이 있을까요?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차량에 들어가려면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도 다 이게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에 만족을 하려고 보면 실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최소 한 5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제 나온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게 뭐 한 치 앞을 뭐 내다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문학훈 오산대학교 학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해설, 무게 있는 시선. 뉴스의 바다를 누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모형을 만들기도 손쉽고 그래서 손쉽게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인데 썩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해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어패류에 축적이 되고 다시 사람의 몸에 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 기후행동 이차경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기후행동은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지지하느냐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공동대표 이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소비자 기후행동이 하고 있는 운동이 네.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친환경적으로 소비를 해보자 이런 목적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도 제가 연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 도대체 뭡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은 일단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 가령 치약이나 세안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네. 2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풍화되거나 마모돼서 쪼개진 것인데 지금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바로 이 2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100만 톤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35%가 저희 요즘 많이 입고 있는 플리스 같은 합성 섬유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 섬유이고요. 이것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1순위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좀 처리만 잘하면은 2차적으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자연계로 흘러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최종 포식자인 우리의 식탁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배출이 되지만 일부는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PP, PVC, 특히 PET 같은 경우는 페트병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단계에서 색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등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이 첨가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충분히 인체에 독성 효과를 유발하는데 더 위협적인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이옥신이나 알드린 등 체내에 이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잔류하는 여러 독성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 아주 적은 농도로도 인체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이제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 정도인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은 혈류를 통해서 모세혈관에 침투하기도 하는데 최근 미국에서 임산부 체내에서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막을 통과해 태아에게 전달이 되고 신생아의 태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위험인데 그렇습니다. 국내 앞바다 네. 이 해양이 네. 외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서해안이 이제 양식업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는 게 큰 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하. 일단 바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난 2018년도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요. 네. 한국의 인천에서 경기도에 이르는 그 해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아하. 국내에서도 이제 목포 해양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팀도 한국해양학회지에 비슷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는데 네. 잠재적인 국내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연간 6만 3천 톤에서 21만 6천 톤으로 추정을 하고 예. 추정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스웨덴하고 비교하면 10배, 노르웨이하고 비교하면 자그마치 25배나 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 위험을 알고 있는지 그것도 참 그렇죠. 우려스러운데 네.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 계신 단체에서 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 네.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아, 저희도 이처럼 우리나라도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첫 번째고요. 네.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라라는 요구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 환경은 지금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을 잡을 수 있는 세탁기 미세 네. 플라스틱 부착기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 네. 비용이 얼마나요? 보통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출시된 경우도 있는데, 네. 유로로 한 50유로 정도 되고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국내 모 생협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세탁기에 이제 그 부착하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개발했는데, 네. 실제로 이 비용이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제 제가 봤을 땐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상용화되면, 예. 좀 더 이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저는 이런 기술이 대기업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그렇군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예. 저감 장치를 적용한다면 적어도 세탁수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알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은 이걸 좀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강제를 네. 좀 하자라는 요구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 정도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과연 맞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또 기후 문제 환경오염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시급하게 조치가 돼야 될까요? 네, 저는 어떤 노력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누구든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나 기업의 변화는 저는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를 지지하고 네.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좀 높여내는 게 필요하고요. 소비자로서 이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수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를 좀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네. 더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좀 당당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대표님 말씀대로 기후는 또 환경은 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당장 네. 미세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소비자 기후행동 이차경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351님께서 복비 관련돼서 의견 주셨네요. 복비가 내리면 부담이 많이 덜어져서 좋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만큼 서민 생활에 좀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겠죠.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도로 위의 복병, 하얀 어둠을 알고 계십니까? 하얀 어둠은 안개를 일컫는 말로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안개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 속을 주행할 때는 앞차가 보이지 않아도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노란색 안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도로 위 하얀 어둠, 위험을 알리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성을 따서 시사 변호사 김앤창, 창앤킴. 자, 두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법무법인 미션에 김영수 변호사께서 좀 사정이 있으셔서 장윤미 변호사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앤창, 장앤배가 됐네요. 네. 네. 한국여성 변호사의 공보이사이시고요.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우리 1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위험성 이런 이야기 해봤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네. 환경 침해 이런 게 뭐 법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 환경 오염 그리고 막 무자비한 개발을 네. 위해서 뭐 도롱뇽을 원고로 해가지고 네, 막 소송을 제기했던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네.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원고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도롱뇽은 실질적인 피해는 입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당사자는 아니다. 뭐 이래서 네. 화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 또 환경 오염 이런 부분과 관련한 소송은 사실상 가해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 측이 아닌 뭐 환경보호단체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렵고 환경오염이라는 게 체감은 되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뭔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전과 후의 과정은 네. 어떤지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상당히 실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환경오염 등등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또 입증 책임을 전환해주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소송 과정에서는 모두 입증에 부담을 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피고 측이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했다라고 지목당하는 뭐 기업이나 네. 이런 주체가 본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또 입증해야 되는 뭐 입증 전환의 또 보호책도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요. 논밭 주변에 화학 공장이 있으면 네. 당연히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참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얼마 전에 공룡 기업이죠. 화학기업인 듀퐁사의 네. 문제를 또 밝혀내는 그런 영화가 있게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장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 또 피해자들이 또 네. 의뢰가 들어오면 수임 당연히 하시겠죠? 예, 또 환경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들도 각 사건마다 공부하면서 특히 네.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또 많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건을 수행하는 편입니다. 네. 네. 김영수 변호사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할 겁니다. 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네.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 변호사님. 음주운전을 했는데 들이받은 차가 경찰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낮에 술을 마시면 이거 음주 측정은 안 하겠지. 경찰들이 낮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짧은 거리 가니까 그냥 가도 뭐 큰 문제 없겠지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하고 나오는 걸 여러 사람들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면 신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한 50대 남성이
낮 한 3시 40분쯤에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SUV 차량에 올라타서 운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한 주민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네. 당연히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던 50대 남성이 어떻게 하냐. 경찰차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도주를 합니다. 속도를 내서 도망을 친 거고 네. 그러니까 경찰차는 이제 차량 번호는 딱 보이니까 이 한 5대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추격전이 펼쳐진 거예요. 도로에서. 그러니까 여러 대의 차가 이 남성을 쫓다가 한 대가 바로 이제 급정거를 해서 앞에서 막아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경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서 손상을 시킨 거죠. 근데 다행히도 뭐 탑승하고 계셨던 그 경찰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 잡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 재봤더니 0.08% 이상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정도인데 면허 취소 수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파손한 부분 너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일단 경찰 측은 이건 보험 처리를 했고 재물손괴죄를 추가로 적용하진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차도 아니고 네. 경찰차를 들이받았는데 네. 아니 어디 감히 경찰차는 말이야 네. 멈춰라고 했는데 가중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차량을 본인이 도주하다가 그것도 경찰차를 공무집행에 사용되는 차 아니겠습니까? 네. 들이받은 거는 양형에는 당연히 불리하게는 작용할 텐데 그렇다면 이거 들이받았는데 왜 성계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의문이 제기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손괴죄가 되려면 물건에 효용을 헤아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는 아마 이 남성을 음주운전을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고 네. 이랬을 때 뭔가 과실로 들이받은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과실손괴죄라는 건 없거든요. 네. 과실로 손괴한 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고의성까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서 이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된다는 건 너무나 명징하고 네. 또 도주했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작용하지만 손괴죄는 이제 뭐 수사선상에 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리고 있는데 뭔가 잘못이 있어서 네. 또는 뭔가 차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경찰분들이 멈춰 7401 차량 멈춰요. 네. 이랬는데 안 멈추고 달아났다. 네. 이럴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저해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위계 내지 위력이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속이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했다. 네.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단순 도주한 거 어떤 명령에 불응한 수준이 위력이나 위계의 요건에 해당할 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케이스처럼 뭔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음주 측정을 사실상 거부할 의도에서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네. 그건 굉장히 처벌을 세게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찰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 또는 뭔가 경찰 과 관련된 내용들. 네. 아니 그냥 노상방뇨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경찰서 네. 앞에 가서 지구대 앞에 가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뭐 누구라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에 가중처벌 받습니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물을 훼손한다고 해서 손괴죄에서 더 많이 처벌되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짐작이 된다면 그것은 좋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 재판 과정 중에 좋게 평가받지 못하고 공무집행 방해도 예전에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주치의 연장선상에서 뭐 경찰에게 실랑이를 벌였다 이 정도로 좀 그 문제의식을 많이 못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도 상당히 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형 기준도 상당히 올라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공공기물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가중처벌 하진 않지만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보면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조금이라도 위법하면 이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거든요. 보면 그게 뭐 신분이 국회의원이나 미국의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고위직 관료를 할지라도 잘못됐다. 그러면은 경찰관 분들이 이렇게 체포해서
그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공권력을 얼마나 좀 엄중하게 대하는지와 관련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나라가 국가가 네. 미국인데 한국에서는 주치폭행, 특히 경찰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공권력에 대해서 뭔가 크게 엄정을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과도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권을 뭐 남용해서 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 네. 뭐 그렇게까지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 경찰에 대해서 뭐 단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 여행을 가서 우리는 경찰분들한테 길 같은 거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국 경찰은 나는 그런 걸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네. 이제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 뭐 민중의 지팡이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수사기관이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경찰은 아마 길을 몰랐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음주운전인데 네.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망한 그 자전거를 타던 분이 전직도 고위 공무원이셨고 해서 더 이게 뭐 뉴스가 되고 이랬던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이게 충북 괴산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는 행인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은 또 다치게 했던 50대 남성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지난 17일 오후 한 5시쯤에 도로에서 술을 마셨는데 0.08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마신 양이고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근데 본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이 자전거를 타던 행인 2명을 연달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괴산 징평교육장인데 네. 바로 사고 후에 조치를 했다면 병원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자전거에 이제 추돌이 돼서 다쳤다는 분, 나머지 한 분은 그나마 좀 경상 정도에 머물렀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분도 네. 전직 괴산 경찰서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 잡혔냐라고 보면요. 본인이 3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네. 자수를 했는데 일단 자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망 사고가 났고 음주를 또 한 부분을 감추려고 이런 좀 큰 사고를 낸 측면 때문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영장까지 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이요. 네.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행인 두 사람을 사망 또 부상에 이르게 했는데 낮 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차를 그냥 두고 가면 될 일을 네. 이렇게 운전한 건 음주운전 단속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낮과 밤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밤에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낮에도 하면 안 되지만 낮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술을 마시면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많은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낮에는. 그러면 더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걸리겠지. 낮에는 음주 측정을 사실상 뭐 아주 유언지 뭐 이런 경우에 특수성이 있지 않는 이상 잘 하진 않으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런 사망 사고까지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입니다.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실형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상당히 높고 실제로 두 분이 한 분은 다쳤고 한 분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또 피해 회복이 안 되고 합의까지 안 되면 굉장히 그 양형도 실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우리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술 한 방울 드셔도 그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그냥 운전을 안 하면 되잖아요. 5692님, 음주 운전 주위에 보면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단속에 안 걸리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술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변호사분들을 찾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로 후회하거나 본인의 참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아주 경미하더라도 사고를 내면 네. 이거는 이제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일단 몇 년형 유예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네.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본인이 직장인들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직장 내지는 뭐 공공기관에 계실 수도 있고 이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또 이 징계를 받는 그리고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면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규, 내규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분은 형사처벌도 감내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생계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중, 3중으로 이 당사자한테도 사실 고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대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방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또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이거는 완전 음주 폭행인 거죠. 이게 인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18일 새벽 1시 30분에 있었던 겁니다. 어제라고요? 예, 어제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한 길거리에서 이 탑승자는 50대 남성이었고 이 택시 운전기사분은 60대셨는데 네. 이 자기 목적지까지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릴 때가 되니까 택시에 비를 갖고 실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취한 남성이 탑승객이 무차별적으로 이 택시기사분을 때려요. 네. 뭐 얼굴, 몸 그리고 이 폭행도 몸을 때린 것과 얼굴을 때린 것은 또 다르게 평가받거든요. 네. 얼굴은 훨씬 그 훼손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타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얼굴, 몸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60대 택시 기사분은 지금 의식을 못 찾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이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 남성 수사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하고요. 네. 잡고 봤더니 또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뭐 왜 때렸는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제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취객들이 택시를 타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아니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도 돌아갔다. 내가 술 취해서 잠깐 자는 사이에 뭔가 우회해서 미터기에 더 많은 요금이 찍히게 한 거 아니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빌미로 이렇게 정말 부당하다면은 뭐 따져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몇천 원 가지고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 폭행한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좀 장 변호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을 폭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형이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폭행으로 의유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뭐 법무부 차관이 뭐 주치 중에 막 택시 기사분 멱살을 잡고 이래서 이게 운행 중인 택시냐 아니냐 상당히 이제 법리적으로 많이 다툼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린 경우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중이 정말 주행 중인 경우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례는 상당히 이 운행 중에 이 범위를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뭔가 잠시 정차한 경우 그리고 뭐 탑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한 경우 신호에 걸려서 정차한 경우 등등의 사정도 다 운행 중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택시나 버스 등의 공공 어떤 그런 운행 수단에 탑승을 했을 때 택시 기사분을 때린다? 이건 무조건 가중처벌 받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아니 요금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행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때려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 사건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술을 다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술을 마시다가 장인을 칼로 찔렀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것도 이제 어제 새벽 한 0시 20분쯤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서울이네요. 예, 이건 서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위랑 이 60대 장인, 이 사위도 50대라고 하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부인분과 좀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술을 마시다가 좀 시비가 붙는데 이 이유는 장모님께 왜 평소에 잘해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사위로서. 그러면서 아니 장모님 고생하시는데 좀 잘해드리세요 장인어른 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좀 싸움이 발생했고 시비가 붙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이 장인의 복부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왜 찔렀는지 구체적으로 그 뭐 불상의 흉기라는 건 어디서 났는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이제 여러 가지 전모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 수사 시작 단계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했다면 거의 살인 미수로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술을 안 마셨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모님을 뭐 이해하는 그리고 뭐 잘 대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뭐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방식이 장인어른을 폭행하는 걸로 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우리 폭행도 안 되고 이것도 술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데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들 주변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네. 방망이가 됐든지 홧김에 아니 어디 감히 내가 못 참겠어 이러면서 흉기를 드는 경우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더 가중처벌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흉기는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입니다. 흉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가 붙는데 특수라는 건 당연히 가중처벌의 대상이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싸우는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만 되면 뭐 네. 용서만 받으면 이건 아예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근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가중해서 받는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술을 감당하기 힘들면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908님, 음주운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9264님, 음주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낮술의 운전까지 이런 분들은 진짜 본보기로 강한 처벌 주시고 제발 법 개정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8735님도 술을 또 먹으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음주운전 또 술 먹고 폭행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사안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요. 2544-9011-0360님 축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고요. 진행에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술 안 드시는 오후 되십시오.